죄송합니다. 채용 요건보다 나이가 많다는 건 알지만 부디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은 사람을 질식시킬 듯 차갑고 화려한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진 말이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여인은 앙상하고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을 꽉 맞잡은 채 자신을 훑어보는 날카로운 시선들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었고 한때 검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한 새치가 섞인 채 목덜미 뒤로 급히 묶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은 흰 셔츠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다림질은 되어 있었지만 세월의 낡은 흔적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좌장석에 앉아있던 그 방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값비싼 만년필이 흑단 테이블 위로 떨어지며 고요한 공간에 메마르고 생경한 소리를 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강철 심장이라 불리던 저명한 그룹 회장은 그 고단해 보이는 중년 여성을 보는 순간 숨 쉬는 법조차 잊은 듯 했습니다. 20년. 그 여자가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사라진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아시나요? K그룹 타워 33층의 공기는 참 묘합니다.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 아등바등하는 지상의 먼지 많고 시끄러운 공기와는 다릅니다.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매끄러우며 비싼 샌다루드 향과 돈 권력, 그리고 잔인할 정도의 완벽함 냄새가 은은하게 풍깁니다. 대리석 바닥은 사람의 어두운 영혼까지 비출 정도로 반짝이고 천장은 푸른 하늘에 도전하듯 높이 솟아 있습니다. 한지우는 그곳에 서서 외롭고 작게 느껴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셔도 폐의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이력서는 긴장으로 인한 손의 땀 때문에 가장자리가 쭈글쭈글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 호화롭고 웅장한 곳에서 자신이 작고 비천하게 느껴지는 그 기분, 그것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람은 움츠러들고 구멍이라도 파서 숨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지우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으니까요. 건물 로비 아래에는 그녀의 아들 19세 청년 한도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탓에 깡마르고 키만 훌쩍 큰 소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도윤은 감히 위로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낡고해진 옷이 엄마를 부끄럽게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비 대기석 구석진 곳에 앉아 가슴을 움켜쥐고 간간히 마른 기침을 하며 엘리베이터 쪽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주머니에 심장약이 딱 몇 알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도요. 월세는 석 달이나 밀렸고 집주인은 오늘 오후까지 갚지 않으면 짐을 다 밖으로 내던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아들의 약값도 바닥이 났습니다. 오늘 이 청소 반장 자리를 얻지 못하면 내일 두 모자는 다리 밑으로 나앉아야 하고 도윤이는 아이는 이번 겨울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가난은 사람을 배고프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과 긍지마저 앗아갑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안정된 삶을 누려야 마땅할 그녀가 고된 육체노동 자리를 구걸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하다니요. 지우는 몰래 통유리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아래에는 거대하고 번화한 서울 시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천루들이 줄지어 서 있고
차량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 뿌연 먼지와 화려함 아래 어딘가에 두 모자가 수년간 숨죽여 살아온 곰팡내 나는 반지하 방이 있을 것입니다. 힘내자, 지우야. 도윤이를 위해서. 조금만 비굴해지면 돼. 그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면접장을 둘러보니 그녀 외에도 청소팀 관리자 자리에 지원한 몇몇 후보자가 더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보다 젊고 건강했으며 옷차림도 더 깔끔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생명력의 냄새가 났습니다. 반면 지우는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옛날 피아노 건반 위를 춤추듯 오가던 옥순 같던 손은 이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칼에 베이고 물에 불어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상처투성이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훤칠하고 도도한 모습의 인사이사가 들어왔습니다.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지원자들을 쓱 훑어보더니 지우에게서 날카로운 시선을 멈추고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한지우 씨, 네 접니다. 지우가 손을 들며 주눅든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긴장으로 목소리가 잔뜩 쉬어 있었습니다. 인사이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이력서를 넘겼습니다. 42세 20년 전에 대학을 중퇴하셨네요. 그 이후로는 보험도 없는 단순 노무직만 하셨고요. 설거지 막노동 시간제 청소. 네.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목을 조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청소 경험은 아주 많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힘든 일도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서글프게 들리던지요. 옆에 있던 젊은 지원자들이 수군거리며 킥킥거렸습니다. 그런 귓속말이 대놓고 욕하는 것보다 더 아픈 법이지요. 나이 먹고 일자리 뺏으러 왔나 봐. 행색이 저런 걸 보니 갈 때까지 갔네. 물동이나 제대로 들 수 있을까? 몰라. 그 말들이 바늘처럼 지우의 귀를 찔렀지만 그녀는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요. 아주머니, 저희 규정상 이 직무는 체력을 고려해 35세 미만을 우대합니다. 게다가 이력을 보니 대기업 문화에는 맞지 않으실 것 같군요. 인사이사는 냉정하게 판결을 내리고 이력서를 탁 덮어버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번만요. 제발요. 지우는 당황하여 두 손으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아파요. 건강보험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월급이 필요합니다. 밤낮 없이 일하겠습니다. 휴가도 안 쓸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때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던 중년 여성이 이제 동생이나 조카벌 되는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 빌고 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취업 면접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어머니의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이사가 경비원을 불러 그녀를 내보내려던 찰나 목소리 하나가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차갑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창문을 등지고 있던 좌장석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 남기세요. 회의실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의자를 돌린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이민규, 이사회 의장. 도시에서 가장 비싸지만 가장 고독한 독신남.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정장을 입은 그의 관자한 오리에는 희끗한 머리카락이 몇 가닥 섞여 있어 중후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회장님,
인사이사가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규는 다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공간은 얼어붙었습니다. 장담하건대 그때 민규 역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잊었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저기서 떨고 있는 야위고 고단한 여자의 모습만 보였으니까요. 20년. 길고 긴 20년의 세월. 지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하필 그 사람인가? 왜 하필 여기인가? 이 나라의 수만 개 회사 중에서 왜 운명은 이토록 짓궂게 장난을 치는가? 평생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 아픈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이 지금 바로 눈앞 저 높은 곳에 앉아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규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면접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억 속 그녀는 하얀 손으로 건반을 누르며 잘 웃던 순수한 음대생이었지. 이렇게 거친 손을 가진 고단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어?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묻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다들 나가. 이 지원자는 내가 직접 면접 보겠다. 민규가 지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명령했습니다. 직원들과 다른 지원자들은 어리둥절했지만 누구도 감히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나갔고 넓은 회의실에는 과거의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우야. 민규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20년 동안 억눌러온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와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지나간 세월에 대해 묻는 것이 두려웠으며 무엇보다 도윤의 존재를 그가 알게 될까봐 가장 두려웠습니다. 거기서 민규가 소리쳤지만 이내 목소리가 잦아들며 애원하듯 들렸습니다. 가지마. 제발 다시 사라지지 마. 지우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가운 황동 손잡이를 꽉 쥔 채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앙상한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어디 갔었어? 20년 동안 널 찾아온 세상을 뒤졌어. 민규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대려다 움찔하며 거두었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는지는 제 사정입니다. 지우는 눈물을 훔치고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까의 두려움 대신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의 비통함과 강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우리는 죽었어요. 지금 당신은 고귀한 회장님이고 저는 청소 일자리나 구하러 다니는 가난하고 늙은 여자일 뿐입니다. 채통을 지키세요. 거짓말 유학 간다고 했잖아. 나를 떠나면 더 잘 살 거라고 했잖아. 민규가 격앙되어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내 꼴을 봐. 이 손을 보라고. 이게 네가 말한 그 좋은 삶이야.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일그러진 미소였습니다. 그래요.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그래서요.
내가 떠난 덕분에 당신이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완벽한 후계자, 지방끼리의 결혼. 아, 맞다. 아직 결혼 안 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녀의 질문이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누구 때문에 결혼 안 했는데? 대답은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만해요. 지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는 이런 외풍이 심한 곳에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저를 채용하지 않으실 거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죠. 돈이 필요한 거지 아이가 아프다고. 민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아까 그녀가 애원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어디 있어? 아빠는 어디 있길래 네가 이렇게 고생을 해? 아빠라는 질문에 지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그녀는 차갑고 단호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혼자 키웁니다. 이제 만족합니까? 민규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그렇다면 20년 동안 사랑하는 여자가 과부로 가난 속에 가정을 지탱해 왔단 말인가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채용하겠어. 민규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청소직 말고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자리로 월급도 많이 주고 당신 동정 따위 필요 없어요.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노동력을 팔러 온 거지 적선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예정 때문에 특혜를 준다면 굶어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대쪽 같은 성격은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규는 그녀를 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가 두 손을 들어 항복했습니다. VIP 구역 청소 관리직, 급여는 규정대로 하되 근속 수당을 추가하겠어.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으니까. 됐지, 이건 공정한 거야.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요.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씁쓸함이 가득한 인사였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면 됩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좋아. 아니면 내일. 편한 대로 해. 민규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그녀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럼 서류 보완해서 오겠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등을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리고 그 남자의 뜨거운 시선으로부터 도망치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민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우의 굳은 살 박인 손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지우야,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야?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당장 한지우에 대해 조사해. 지난 20년 동안의 모든 것, 어디서 살았는지, 뭘 했는지, 자식은 어떤지. 오늘 오후 5시 전까지 가장 상세한 보고서 가져와. 그 사이 지우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벽에 등을 기대자 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그를 다시 만난 건 가장 두려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옛 감정이 마음속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뼈아픈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제 하늘과 땅만큼의 거리와
그녀가 청춘을 바쳐 숨겨온 끔찍한 비밀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췄습니다. 지우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강해야 했습니다. 넓은 로비로 나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기 큰 화분 근처 구석진 곳에 깡마른 청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유는 낡아 빠진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고 짧은 소매 밖으로 앙상한 팔다리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도유나.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불렀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보랏빛이었지만 엄마를 보자마자 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젊은 시절 민규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지우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쿡 찌르는 미소였습니다. 엄마 끝났어. 결과는 어때? 도윤이 일어나려 했지만 비틀거려 의자를 잡아야 했습니다. 엄마 합격했어. 지우가 달려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대단하지. 경력 있다고 바로 오라고 하더라. 정말 와, 다행이다.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 안 쫓겨나겠네. 나도 아르바이트 구할게. 이제 좀 괜찮아졌어, 엄마. 안 돼. 지우가 정색했습니다. 넌 쉬어야 해. 돈 버는 건 엄마 몫이야. 네가 일하다 쓰러지기라도 하면 엄마는 어떻게 사니? 하지만 나도 19살이야. 엄마, 언제까지 엄마한테 짐만 될 수는 없어. 도윤이 고개를 숙이며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엄마의 짐이야. 쓸데없는 소리. 지우가 아들을 나무라며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습니다. 손이 이마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려 숨차니? 나 가슴이 조금 답답해서 그래. 에어컨이 너무 세서 그런가 봐. 도윤이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민규가 김 실장과 함께 나왔습니다. 차로 가려던 그의 발걸음이 로비 구석의 광경을 보고 멈췄습니다. 방금 위에서 만난 여자가 젊은 청년을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바람 앞에 두 그루 나무처럼 서로에게 의지한 채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규를 얼어붙게 만든 건 그들의 가난이 아니라 저 청년의 얼굴이었습니다. 저 옆모습, 곱게 뻗은 콧날, 그리고 머리를 쓸어 넘기는 저 손짓. 민규는 벼락을 맞은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소중하게 걸어둔 자신의 19살 때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저 청년, 어쩌면 저렇게 자신과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눈빛부터 미소까지 판박이었습니다. 김 실장. 민규가 말을 더듬으며 그쪽을 가리켰습니다. 자네, 저기 좀 봐. 네,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김 실장이 손가락 끝을 따라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 청년 젊은 시절 회장님과 많이 닮았는데요. 전류가 민규의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까 지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혼자 키웁니다. 만약 남편이 죽었고 아이가 19살이라면 20년 전 그들이 헤어졌을 때 만약 그때 그녀가 민규의 머릿속에서 간단한 계산이 이루어지자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그의 헤어질 때 그녀가 임신했다면 아이는 정확히 지금 19살입니다. 설마 민규가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속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듯 거세게 뛰었습니다. 로비 반대편에서 도윤이 갑자기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쿨럭거리며 기침을 토해냈는데 찢어지는 듯한 마른 기침 소리였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붉어지더니 이내 보랏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엄마의 어깨에 쓰러지며 고통에 몸을 비틀었습니다. 도윤아, 왜 그래 도윤아. 지우가 비명을 지르며 미끄러져 내리는 아들의 몸을 받쳤습니다. 약, 약 어디 있어? 그녀는 낡은 가방을 뒤져 동전과 서류들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하지만 약은 없었습니다. 빈 약병만 차가운 바닥을 굴렀습니다. 맙소사 약이 다 떨어졌어. 누구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지우가 급성 심장 발작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의 처절한 비명이 그룹 로비에 고상하고 조용한 공기를 찢어발겼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손가락질했지만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민규는 단 1초도 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바닥에 내던지고 두 사람을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비켜. 그가 앞을 가로막는 군중을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도유는 이미 엄마의 품에서 의식을 잃었고 숨소리는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희미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들었고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 그녀는 체면이나 과거 따위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민규 씨, 살려줘. 제발 살려줘. 그녀는 20년 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흐느끼며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규는 무릎을 꿇고 쓰러진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은 그의 예감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귓바퀴 뒤에 숨겨진 작은 붉은 점.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김 실장 구급차 불러. 아니, 내 차 당장 문 앞으로 대라고 해, 빨리. 민규가 으르렁거리듯 명령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몸을 숙여 깡마른 청년을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너무 가벼워서 그 가벼움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이 아이는 얼마나 부족하게 살아온 걸까? 조금만 참아라 얘야. 아저씨가 있다. 민규가 도윤의 귀에 속삭이고는 막 도착한 검은색 고급 승용차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눈물 때문에 주변이 흐릿했습니다. 아들을 안고 가는 민규의 넓은 등을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청춘을 바쳐 지켜온 비밀이 백일에 드러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쾅 닫혔습니다. 차는 요란한 경적을 울리며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도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여정이자 이 씨 가문에 몰아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한 뼘 길이처럼 짧지만 한 세기처럼 길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룹 로비에서 병원까지 가는 그 길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창문이 닫힌 고급 승용차 안은 너무나 조용해서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와 뒷좌석에 누운 청년의 거칠고 끊어질 듯한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규는 도윤의 머리를 받치고 자신의 단단한 가슴에 기대게 했습니다. 냉철한 회장은 생전 처음으로 한 생명의 무게를 손끝으로 느꼈습니다. 육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서 오히려 안쓰러울 뿐이었으니까요. 그것은 핏줄의 무게, 혈육의 무게였습니다.
지우는 옆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아들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고 있었습니다. 감히 고개를 들어 민규를 볼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도윤이 잘못될까봐 두려웠고 아들의 귀 뒤에 있는 점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민규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 심장병 앓는 지 오래됐어. 민규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숨 막히는 정적을 깼습니다. 지우는 흠칫 놀라며 어깨를 떨었습니다. 네, 태어날 때부터요. 의사 선생님이 선천성이라고. 선천성. 민규는 입안에 쓴맛이 도는 듯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대동맥판 협착증이야. 아니면 우혈성 심부전이야. 지우는 놀라서 고개를 들어 충혈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일반인이 전문 용어를 그렇게 정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동맥판 협착증으로 인한 심부전이래요. 그녀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규는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눈가에서 흘러나와 도윤의 검은 머리카락 위로 떨어졌습니다. 알다마다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50세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한 세대를 걸러 나타난다는 이 씨 가문의 끔찍한 유전병. 자신은 운 좋게 피했지만 항상 다음 세대에 유전될까봐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포가 9살 청년의 몸을 빌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민규가 목구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도윤이 사라지기라도 할까봐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아이가 혼자 고통받게 내버려둔 거야. 아들이요. 지우가 말을 더듬으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아니, 회장님 오해하세요. 도윤이는 죽은 남편과 제 아이. 거짓말 그만해. 민규가 눈을 번쩍 뜨며 이글거리는 시선으로 지우를 쏘아 보았습니다. 지우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오른쪽 귀 뒤의 점. 이 씨 집안의 유전병인 심장질환. 19살 때의 나를 쏙 빼닮은 얼굴. 언제까지 날 속일 셈이야. 애 아비가 돈방석 위에 앉아 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아이가 서서히 죽어가게 놔둘 셈이냐고. 그의 말은 지우의 가슴을 후려치는 따기 같았습니다. 그녀는 봇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년간 참아왔던 울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가 틀렸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과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를 고생시켰습니다. 조금 더 일찍 그를 찾았더라면 도윤이는 수술을 받고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차가 K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룹이 소유한 병원이었습니다. 김 실장의 적색 경보를 받은 최고의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민규는 간호사가 들것을 가져오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도윤을 안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람 살려, 최고의 약을 써, 최고의 장비를 동원해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병원을 다 갈아 엎어버릴 거야. 미친 듯이 소리치며 당황하는 그의 모습에서 평소에 침착한 회장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식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아버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닫히고 수술 시작을 알리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지우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규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붉은 등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병원의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이별과 고통의 냄새였습니다. 한참 후 심장 박동이 조금 진정되자 민규는 천천히 지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마주보고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지우야. 그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말해줘. 그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아이를 가진 채 왜 떠난 거야? 지우는 퉁퉁 부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의 생사 앞에서 모든 비밀은 무의미했습니다. 그해 지우가 목이 메어 띄엄띄엄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유학 문제로 다투고 나서 화해하려고 오빠를 찾아가려 했어. 그런데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픈 기억이 슬로모션처럼 밀려왔습니다. 20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어머님이 찾아오셨어. 민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가 뭘 어쨌는데 내 얼굴에 돈봉투랑 서류 뭉치를 던지셨어. 지우가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우리 집 빚더미에 앉은 거 다 안다고. 아빠가 사채업자들한테 집 뺏기기 직전이라고 하셨어. 내가 오빠 곁을 떠나지 않으면 서울 바닥에서 우리 부모님 살 길을 막아버리겠다고. 난 오빠의 찬란한 미래에 들러붙은 거머리일 뿐이라고 하셨어. 민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철의 여인이라는 건 알았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까지 그렇게 악독하게 굴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임신한 건 알고 있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지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아침에 막 알았어. 오빠한테 자랑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협박이 너무 무서웠어. 아빠는 그때 심장이 안 좋으셨는데 빚이랑 내가 모욕당한 걸 아시면 돌아가셨을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민규 씨. 어머님 돈 받아서 부모님 빚 갚고 온 가족이 시골로 도망쳤어. 그걸 혼자 다 감당했단 말이야. 민규가 고통스럽게 내뱉었습니다. 도윤이 임신했을 때는 지옥 같았어. 지우가 먼 곳을 응시했습니다. 들킬까봐 큰 병원은 가지도 못했어. 못 먹고 험한 일 하면서 살았어. 그래서 도윤이가 태어날 때부터 약했나 봐. 그 아이, 내 비겁함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거야. 아니야. 민규가 지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작은 여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뼈만 남아 앙상한 몸이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무능했어. 비단 옷 입고 부유함 속에 살면서 그게 처자식의 눈물과 피로 만들어진 건 줄도 모르고. 두 중년 남녀가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2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눈물 섞인 포옹 속에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남은 것은 아픔과 뒤늦은 후회뿐이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늙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민규와 지우는 서둘러 떨어져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어떻게 됐나요? 지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신부전이 3기입니다.
심장 판막 손상이 심각해요. 최대한 빨리 판막 치환술과 심장 이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겨울을 넘기기 힘듭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쓰러질 뻔했습니다. 심장 이식 판막 교체. 그 비용은 그녀에게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평생 일해도 그 돈의 10분의 1도 벌 수 없을 것입니다. 박사님, 민규가 앞으로 나서며 다시 위험 있는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그룹 회장 이민규입니다. 최고의 권위자들을 모으고 최고의 약을 쓰십시오. 당장 수술 준비하세요. 돈은 문제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이를 살려야 합니다. 의사는 깜짝 놀라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원해 주신다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심장 이식은 맞는 장기가 있어야 전 세계를 뒤져서라도 찾아 탐색과 이송 비용 전액 내가 된다. 민규가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의사가 사라지자 민규는 넋이 나간 지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거친 손을 보물처럼 소중히 잡았습니다. 지우야, 잘 들어. 그가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혼자 짐을 지지 않아도 돼. 도윤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아이를 지킬 거고 너도 지킬 거야. 지난 20년 동안 너희 모자에게 빚진 거 다 갚을게. 하지만 어머님이 지우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은 여전하시잖아. 가만 안 계실 거야. 난 이제 옛날의 나약한 22살 도련님이 아니야. 민규가 그녀의 손을 꽉 쥐자 눈빛의 결의가 스쳤습니다. 이제 이 가문의 주인은 나야. 누구든 설령 어머니라도 처자식 털끝 하나 건드리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도유는 VIP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5성급 호텔처럼 넓고 모든 시설이 갖춰진 그 방에서는 밤의 서울 정영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9살 소녀는 각종 전선과 기계장치 속에 파묻혀 있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해도 숨소리는 한결 고르셨습니다. 민규는 침대 맡에 앉아 잠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이마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겼습니다. 넓은 이마 짙은 눈썹. 모든 것이 자신의 젊은 시절 판박이었습니다. 부성애라는 기묘한 감정이 가슴 속으로 스며들어 오랫동안 메말랐던 영혼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왔어. 한밤중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그는 눈을 깜박이며 하얀 천장과 은은한 조명을 낯설게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소파에서 쪽잠을 자는 엄마와 침대 바로 옆에 앉아 자신을 뚫어지라 쳐다보는 낯선 남자가 보였습니다. 아저씨, 도윤이 쉰 목소리로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아까 민규는 서둘러 따뜻한 물을 따라 그를 일으켜 세우고 정성스럽게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마셔라. 몸은 좀 어떠니 가슴은 아직 아프고. 도윤은 물을 한 모금 마시자 목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싼 정장에 귀티가 흐르는 모습이지만 눈빛만은 사랑과 슬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병원에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이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엄마가 걱정하실 거예요. 돈 걱정은 하지 마라. 민규가 인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름이 도윤이라고 했지 이름 참 좋구나.
진리의 길이라는 뜻이니 내 엄마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라고 지어주셨어요. 도윤이 순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엄마 상사이신가요? 민규는 망설였습니다. 아니, 내가 내 아빠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충격을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 약한 심장은 충격을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엄마의 옛 친구란다. 아주 친한. 민규는 일단 거짓말을 택했습니다. 네, 엄마 젊었을 때부터 알았지. 오늘 우연히 다시 만났단다. 옛 친구요.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한테 친구가 있는 건 처음 봐요. 엄마는 참 외로우셨거든요. 놀러 가신 적도 없고 과거 이야기도 안 해주셨어요. 일하고 저 돌보는 것만 하셨죠. 아들의 말을 듣자 민규의 가슴이 다시 욱신거렸습니다. 아저씨, 도윤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슬픈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엄마한테 좋은 일자리 하나만 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 너무 고생만 하셔서요. 전 제가 엄마한테 효도할 만큼 오래 못 살 것 같아서. 그런 소리 말거라. 민규가 엄하게 말했지만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넌 살 거야. 아주 오래 아주 건강하게 살 거야. 아저씨가 약속하마.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데려와서라도 고쳐줄게.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도윤이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민규는 아들의 앙상한 손을 잡아 자신의 크고 따뜻한 두 손 사이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꼭 닮았거든. 그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엄마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큰 빚을 졌단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지우는 방구석에 서서 두 부자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도윤이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민규가 그 권력 있는 남자가 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빛에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가족의 그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비눗방울처럼 금방이라도 터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서울의 다른 곳에서 진짜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창동 언덕 위 이씨 가문의 호화 저택. 값비싼 예술품들이 걸린 넓은 서재에서 나이든 여인이 붉은 벨벳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발을 우아하게 틀어 올린 그녀의 손가락에는 굵은 에메랄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민규의 어머니이자 전 회장인 최 여사는 은퇴했음에도 여전히 위험 있고 무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테이블 위에 사진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여사님, 이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와 저녁 일정을 모두 취소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 개가 아프냐? 최 여사가 눈살을 찌푸리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새로 채용한 직원과 그 아들을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남자가 머뭇거렸습니다. 문제는 회장님께서 최고 권한을 써서 그 청년의 심장 수술팀을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VIP 프레지던트 룸에 입원했습니다. 최 여사가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멀리서 도찰한 탓에 흐릿했지만 민규가 청년을 안고 있고 여자가 뒤따라가는 모습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저 고단해 보이는 모습, 우울한 눈빛.
그년이군. 최 여사가 이 사이로 으르렁거렸습니다. 한지우. 감이 돌아와. 그녀는 도윤이 들것에 실려가는 클로즈업 사진을 넘겨보았습니다. 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저 얼굴, 저 분위기. 심장병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던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아들까지 낳았어. 최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이 씨 집안 핏줄을 20년이나 숨기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돈이라도 뜯어내려 나타난 개냐. 여사님, 어떻게 할까요? 최 여사가 일어나 흑단 지팡이로 바닥을 쿵 소리나게 짚었습니다. 눈에서 잔인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차 대기시켜라. 내일 아침 병원에 가겠다. 20년 전에 뿌리까지 뽑았다고 생각한 그 장애물이 어떻게 다시 자라났는지 직접 봐야겠다. 그녀는 창가로 가서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민규야, 또 정에 눈이 멀었구나. 어미가 다시 한번 가르쳐 줘야겠어. 이 씨 가문의 고귀한 피는 사생아와 저런 천한 여자로 인해 더러워질 수 없다. 여러분 인생은 참으로 얄궂은 순환입니다. 도망치면 끝인 줄 알지만 과거는 우리가 가장 방심할 때 찾아오는 법이지요. 지우가 희미한 희망을 찾자마자 저 권력 있는 여인의 그림자가 다시 모자의 삶을 덮치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규는 갓 제외한 작은 가족을 지킬 힘이 있을까요? 유리처럼 약한 심장을 가진 19살 도윤은 자신의 출생 비밀과 할머니의 잔인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밤 K병원에는 서로 다른 리듬으로 뛰는 세 개의 심장이 같은 내일의 불안을 안고 깨어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을 듯 잿빛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병실 창틈으로 스며들어 늦가을의 습한 기운을 날랐습니다. VIP 병실에서 도윤은 긴 밤의 피로 탓에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우가 소파에서 막 눈을 붙이려던 찰나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간호사의 부드러운 노크가 아니라 단호하고 위압적인 소리였습니다. 침대 옆에서 서류를 보던 민규가 미간을 찌푸리며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는 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짙은 감색의 고급 비단 한복 위에 모피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과 늙은 집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민규를 훑고 지나가 당황한 표정으로 허둥지둥 일어나는 지우에게 멈췄습니다. 어머니. 민규가 내뱉었습니다. 경계심 가득한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최 여사는 대답도 없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무 굽 신발이 바닥을 치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지나쳐 침대 앞으로 직행했습니다. 인기척에 깬 도윤이 눈을 떴습니다. 낯선 할머니가 자신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속을 꿰뚫어 볼 듯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도윤이 힘없이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청년의 맑고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목구비, 이 눈매 너무나 닮았습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 전장에서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을 정도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자인가 한 번도 본 적 없고 안아본 적 없는 손자 하지만 찰나의 동요는 이내 차가운 계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붙어 작은 짐승처럼 떨고 있는 지우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지우. 그녀가 경멸조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전 내 돈을 받고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약속했지. 그런데 감히 여길 다시 나타나 그것도. 그녀가 도윤을 곁눈질했습니다. 이런 큰 핑곗거리를 들고 내 아들 발목을 잡으러 왔나. 지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여사님, 그런 뜻 아닙니다. 전 그냥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아이를 살려. 초의 여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씨 집안 돈으로 사생아를 낳았다고 뭐라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어머니, 민규가 지우 앞을 막아서며 그녀의 날 선 시선으로부터 지우를 보호했습니다. 도윤이 앞에서 그런 독한 말씀 마세요. 애가 아픕니다. 아파. 최 여사가 아들을 돌아보며 눈에 불을 켰습니다. 네가 감싸고 돌아. 뭘 어쩌게 후계자로 들이기라도 할 셈이야. 상류 사회 전체가 이 씨 가문을 비웃게 만들 작정이냐고. K그룹 회장한테 다 죽어가는 사생아가 있다고 말이야. 잔인한 말들이 독화살처럼 도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충격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생아 회장의 아들 아빠가. 누구라고. 그는 어제 자신에게 친절했던 민규를 보고 흐느끼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어린 마음에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엄마. 도윤이 헐떡이며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무슨 말이야? 이 아저씨가 내 아빠야. 지우가 침대로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진정해. 미안해, 엄마가. 그래, 이 사람이 내 아비다. 최 여사가 민규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알아둬라. 이 씨 집안은 너처럼 병들고 약하고 천한 출신의 손자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 헛꿈 꾸지 마라. 그 입 다무세요. 민규가 고함쳤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침대로 달려가 최 여사를 밀쳐냈습니다. 어머니 당장 나가세요. 아들 겁주지 마시라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윤이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격렬한 통증이 생명을 쥐어짜듯 덮쳤습니다. 심박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울리며 적색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파. 너무 아파. 엄마 지마. 도윤이 몸을 비틀었고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지며 눈이 뒤집혔습니다. 의사 불러. 의사 어디 있어? 민규가 비명을 지르며 비상 버튼을 눌렀습니다. 병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 여사는 그 혼란스러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손자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모습에 그녀의 얼굴색이 변했지만 지팡이를 꽉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도윤에게 제세동기를 대는 동안 민규가 뒤를 돌아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도윤이 잘못되면. 그가 이를 갈며 증오를 담아 내뱉었습니다. 평생 어머니 용서 안 합니다. 절대요. 그는 최 여사를 병실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가세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최 여사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섰습니다. 제세동기 소리와 지우의 찢어지는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여인은 처음으로 막연한 공포가 가슴을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방금 본 손자의 절망적인 눈빛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2시간 후 도윤은 두 번째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약해져 더 이상의 충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48시간 이내에 심장을 이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규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거대 그룹의 회장 도는 물 쓰듯 하고 권력도 쥐었지만 아들의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돈으로 당장 맞는 심장을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지우는 벤치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남은 건 뼈저린 후회와 고통뿐이었습니다. 민규 씨, 그녀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어 퀭한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지우가 바람처럼 가볍게 말했습니다.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어요. 비밀을 안고 죽었어야 했어요. 당신을 힘들게 하고 아이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 말 마. 민규가 일어나 그녀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네, 잘못 아냐. 편견과 탐욕 탓이야. 우리 이겨낼 수 있어. 심장 꼭 찾을 거야. 반드시. 그때 민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실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기쁜 소식입니다. 심장을 찾았습니다. 김 실장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미국 제휴병원에서 도윤 도련님과 수치가 맞는 기증자가 나왔습니다. 교통사고 뇌사자인데 가족이 기증에 동의했답니다. 민규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정말인가? 어디야? 언제 도착해? 긴급 이송 절차 밟고 있습니다. 12시간 후 인천공항 도착 예정입니다. 도착 즉시 수술 준비해야 합니다. 좋아, 아주 좋아. 민규가 지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우야, 심장 구했어. 우리 아들 살았어.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늘이 무심치 않으셨습니다. 기구한 운명의 모자를 굽어 살피신 겁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을 한 번 더 시험하려나 봅니다. 기증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최 여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서재에 앉아 차가운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최 여사에게 집사가 보고했습니다. 여사님, 도련님, 심장을 찾았답니다. 미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최 여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벽에 걸린 어린 민규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기증을 기다리다 죽었습니다. 그 상실의 고통이 그녀를 이토록 모질게 만들었습니다. 심장.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살겠구나. 여사님, 개입하시겠습니까? 집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수술을 막아 두 모자를 쫓아낼 것인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획 돌아보며 매섭게 쏘아 보았습니다. 내가 악마로 보이느냐? 내 친손자야. 애미는 싫어도 내 아들 핏줄이 흐르는 아이라고. 그녀가 일어나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마음이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한쪽에는 평생 숭배해온 가문의 체면과 편견이, 다른 한쪽에는 핏줄의 정과 아침에 본 도윤의 약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차, 준비해.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병원. 그 아이가 살아나는 걸 보고 싶다. 하지만 그녀가 멈칫하더니 목소리를 굳혔습니다.
건강해지면 따로 처리하겠다. 아이는 데려다 키우고 그 애미는 멀리 쫓아낼 거야. 이 씨 가문에 후계자는 필요해도 천한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12시간 후 인천공항 의료 전용기가 착륙했습니다. 심장이 담긴 아이스박스가 의료진의 호의를 받으며 구급차에 실려 K병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수술실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취된 도윤이 수술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규와 지우는 대기실 밖에서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8년 같은 8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도 왔습니다. 가족 대기실이 아닌 임원 전용 VIP 룸에서 모니터로 수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가슴에 새로운 심장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힘차게 첫 박동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쿵, 쿵, 쿵. 스피커를 통해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여사는 긴 숨을 내쉬며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메마른 눈가를 찍었습니다. 살았다. 내 손자가 살았다. 수술실 불이 꺼지고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이마에 땀이 흥건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성공입니다. 이식 수술 아주 잘 됐습니다. 거부 반응도 없고요. 민규가 의사를 끌어안고 다시 지우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최 여사는 특수 유리 너머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저토록 행복해하는 모습을. 그리고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지만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무한한 사랑으로 가득 찬 저 여자를. 그녀 자신이 권력 다툼 속에서 오래전 잃어버린 그 사랑을 말입니다. 수술 일주일 후 도윤의 회복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혈색이 돌고 입술의 보랏빛도 사라졌습니다. 일어나 앉아 죽도 먹고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민규는 아예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며 한시도 아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돌봤고 눈에는 행복이 넘쳤습니다. 어느 오후 지우가 과일을 사러 간 사이 민규가 사과를 깎아주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최 여사였습니다. 이번에는 경호원 없이 혼자였습니다. 손에는 인삼을 달인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규가 벌떡 일어나 아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또 왜 오셨어요? 내 손자 보러 왔다. 최 여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날카로움은 줄어 있었습니다. 보온병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천년 묵은 산삼 달인 물이다. 수술 후에 좋아. 도윤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 일이 생각나 겁을 먹고 움츠러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칼날 같던 눈빛에 뭔가 기대하는 듯한 빛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기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손자를 보더니 의자를 끌어앉았습니다. 민규가 예상치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냐? 많이 좋아졌어요. 새 심장이 아주 튼튼해요, 할머니. 도윤이 활짝 웃었습니다. 햇살 같은 미소였습니다. 최 여사는 그 미소에 넋을 잃었습니다. 닮았다. 영감이 너무 닮았다. 네, 아비랑 할 말이 있다. 그녀가 민규를 돌아보았습니다. 민규야, 잠깐 나가자.
민규는 아들을 힐끔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자는 병원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민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이를 받아들이마. 최 여사가 먼 곳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씨 핏줄이니 부정할 수 없지. 호적에 올리고 합법적인 상속권을 주겠다. 민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간단할 리 없죠. 조건이 뭡니까? 그 애미. 최 여사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지우는 떠나야 해. 평생 해외에서 호의호식할 만큼 큰 돈을 주마. 단 이 씨 집안엔 발도 못 붙이고 서류상 도윤이 어미로 남아서도 안 돼. 애어머니 뭐. 민규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아직도 그러세요. 제가 제 행복과 처자식을 팔아넘길 것 같습니까? 처자식. 최 여사가 비웃었습니다. 결혼도 안 했잖아. 난 갤 며느리로 인정 못해. 너무 천박하고 과거가 더러워. 미래 후계자 어미가 식당 설거지의 청소부였다는 게 알려지면 그룹 체면이 뭐가 되겠니? 체면 어머니는 자식 행복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세요. 민규는 절망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 지우와 결혼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혼인신고할 겁니다. 도윤이는 엄마 아빠랑 살 겁니다. 어머니의 그 차가운 황금 감옥이 아니라요? 네가 감히. 최 여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감히 합니다. 민규가 맞받아쳤습니다. 계속 간섭하시면 상속권 포기합니다. 처자식 데리고 딴 데 가서 살 겁니다. 그룹이랑 그 잘난 체면 어머니 혼자 다 가지세요. 민규는 병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 여사는 찬 바람 속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모든 걸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단호한 눈빛, 처음으로 진짜 두려웠습니다. 이성적인 싸움에선 이겨도 혈육의 정싸움에선 완패할 것 같았습니다. 병실 안지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결의에 찬 민규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민규는 다가가 도윤 앞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우야 도윤아, 잘 들어. 그가 심호흡했습니다. 내일 너희 둘 데리고 내 집으로 갈 거야. 혼인 신고도 할 거고. 작게라도 정식으로 결혼식 올리자. 세상 사람들에게 네가 내 아내고 도윤이가 내 아들이란 걸 알리고 싶어. 지우는 얼어붙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상관없어. 민규가 단호했습니다. 20년 양보했으면 됐어. 이번엔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살 거야. 다 잃어도 좋아. 침대에 누운 도윤은 손을 잡은 부모님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돌아갈 진짜 집이 생겼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부 갈등, 보수적인 사고와 자유로운 사랑의 대립은 끈질기니까요. 최 여사가 쉽게 포기할까요? 또 어떤 수를 써서 그들을 갈라놓으려 할까요? 과연 중년의 뒤늦은 사랑이 마지막 파도까지 넘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작은 집에 진짜 봄이 오는지 지켜봅시다. 여러분,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하늘이 갠다지만 진짜 맑은 하늘을 보려면 폭풍의 잔해를 치워야 합니다. 민규의 작은 가족은 본가와 완전히 분리된 개인 별장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시작했습니다. 금을 바른 차가운 성이 아니라 정원이 있고 햇살이 들고 무엇보다 웃음소리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도윤의 회복은 놀라웠습니다.
19세 청년의 가슴 속 새 심장은 삶을 갈구하며 힘차게 뛰었습니다. 난생 처음 숨을 헐떡이지 않고 계단을 오르고 아침마다 아빠와 정원을 뛰었습니다. 남들에겐 당연한 일상이 도윤과 지우에겐 기적이었습니다. 민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무언의 반대도 상류층의 뒷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퇴원한 지 한 달 후 그는 지우를 데리고 구청에 가서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서울의 하늘은 참 맑았습니다. 경호원도 슈퍼카도 없이 두 중년은 여느 커플처럼 손을 잡고 걸어 들어갔습니다. 후회 안 해. 민규가 서류에 서명하며 물었습니다. 내 아내가 되면 압박이 심할 거야. 사람들 입방에 오르내릴 테고.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눈과 주름이 선하게 잡혔습니다. 남은 음식 주워 먹고 범죄자처럼 숨어 살던 시절도 있었는걸요. 그런 거에 비하면 남들 수군거리는 게 대수인가요? 당신과 도윤이 곁에만 있다면 아무것도 안 무서워요. 붉은 도장이 서류에 찍히는 순간 민규는 울고 싶었을 겁니다. 45세 인생의 반을 넘게 살며 거대 기업을 이끌어 왔지만 가족이 생긴다는 게 이렇게 성스러운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너말까네. 어머니가 맺어주려던 차가운 정략 결혼이 아니라 부서졌던 두 영혼이 서로를 찾아 결합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언덕 저편 화려하지만 텅 빈 저택에서 최 여사는 인생 가장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년 끊겠다 선언한 후 그녀는 민규가 돌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권력 없이 어떻게 살아 서민 생활을 어떻게 견뎌 하지만 오산이었습니다. 민규는 그룹 경영은 완벽히 해내면서도 본가에는 발길을 끊었습니다. 사적인 연락은 차단하고 비서를 통해서만 업무를 봤습니다. 수천 평 저택엔 그녀와 입 무거운 사용인들 뿐이었습니다. 저녁마다 거대한 식탁 끝에 앉아 사내 진미를 앞에 두고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메마르게 울렸습니다. 여사님 국 좀 더 드시겠습니까? 늙은 집사가 물었습니다. 치워라. 생각 없다. 최 여사가 손을 저으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민규의 옛 방을 지났습니다. 손자가 오면 쓰게 하려던 손님방도 지났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이 거세졌습니다. 지병인 고혈압이 도졌습니다. 최 여사는 어지럼증과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배를 누르려다 손이 떨려 배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몽롱한 와중에 죽은 남편이 보였습니다. 슬픈 눈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혈나 천하를 이겨놓고 정작 가족한테 졌구나. 돈 싸 짊어지고 갈 거야. 왜 자식들을 외롭게 만들어 따지고 싶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목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황금 바닥에 누워 깨달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사용인이 쓰러진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구급차가 요란하게 울리며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몇 달 전 손자 관상 보러 갔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회의 중이던 민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의를 중단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어머니였으니까요. 도착했을 때 최 여사는 깨어 있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 링거줄에 얽힌 그녀는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위풍당당하던 철의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외롭고 약한 노파만 남았습니다. 어머니,
민규가 목이 메어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가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존심에 외면하려 했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못하러 왔니? 늙은이 죽었나? 확인하러 왔니? 약한 목소리로 짐짓 강한 척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민규가 의자를 끌어앉아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아프시면 연락을 주셨어야죠.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럼 죽는 거지. 죽으면 너희 부부 눈엣 가시도 사라지고 좋지 뭐. 퉁명스레 말했지만 아들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지우와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올 줄 몰랐습니다. 몸을 움츠리며 비난과 조롱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우가 꼴 좋다고 비웃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과일 바구니를 놓고 다가와 베개를 편안하게 고쳐주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효부처럼 자연스럽고 헌신적인 손길이었습니다. 가식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 쭈뼛거며 불렀습니다. 키 큰 19살, 청년이 침대 끝에서 옷자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최 여사는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가슴속 심장은 내 돈으로 뛰고 있지만 저 걱정스런 눈빛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난 괜찮다. 그녀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전복죽 쑤셨어요. 좀 드세요. 도윤이 죽통을 꺼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민규가 어머니를 일으켰습니다. 지우가 죽을 떨어 호호 불어 도윤에게 주었습니다. 네가 할머니 드려. 도윤이 침대 맡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죽을 떠서 입에 대주었습니다. 드세요, 할머니. 맛있어요. 최 여사는 입을 벌려 따뜻한 죽을 삼켰습니다. 전복의 단맛, 쌀의 고소함, 그리고 죽 그릇으로 떨어지는 자신의 눈물 맛이 섞였습니다. 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거냐? 난 너희를 죽이려 했어. 모욕을 줬어. 난 표독스러운 늙은이야. 지우가 사과 깎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을 호수처럼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으로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인생은 짧아요. 미워하면 저만 괴롭죠. 저도 엄마라 알아요. 방식이 우릴 아프게 했지만 결국 민규 씨를 사랑해서 민규 씨 잘 되라고 그러신 거잖아요. 그리고요. 도윤이 끼어들어 쭈글쭈글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그러셨어요. 할머니 외로우시다고. 혼자 계신다고. 전 할머니가 혼자 밥 드시는 거 싫어요. 최 여사는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의 계산 도끼짐을 다 털어내듯 울었습니다.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자손을 지키려고 돈의 성을 쌓느라 진짜 비바람을 막아주는 건 가족의 정이란 걸 잊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녀가 흐느끼며 도윤을 안았습니다. 할미가 미안해. 그 순간 20년을 가로막았던 얼음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합의서도 변호사도 필요 없었습니다. 후회 눈물과 용서만이 그들을 이었습니다. 3년 후 평창동 언덕에 다시 봄이 왔습니다. 이번엔 저택이 춥지 않았습니다. 넓은 정원에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음대 4학년이 된 도윤이 능숙하게 건반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빠의 사업 대신 엄마의 못다한 꿈인 음악을 택했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민규와 지우는 야외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훨씬 우아해졌지만 선한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새 패션 컬렉션 디자인을 보고 있었고 민규는 신문을 보며 아내를 사랑스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흔들의자엔 백발이 된 최 여사가 앉아 뜨개질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목도리를 뜨고 있었습니다. 경영에선 손을 떼고 민규에게 정원을 넘겼습니다. 화초를 가꾸고 요리하며 자식들 오기만 기다리는 평범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 이 곡 어때요? 도윤이 연주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좋다. 내 새끼가 치면 뭐든 좋지. 최 여사가 활짝 웃으며 박수쳤습니다. 민규가 그 모습을 보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뭐가요? 기다려줘서, 용서해줘서, 당신이 어머니 품어주지 않았으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거야. 지우가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잖아요. 사람 마음도 그래요. 처음부터 돌 같은 사람은 없어요. 살다 보니 방어하느라 가시가 돋친 거죠. 진심을 주면 갑옷을 벗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이 씨 가족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실수와 상처 뒤늦은 후회가 가득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 손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가족 갈등, 부모 자식 간의 전쟁, 과거와의 싸움이 있을 겁니다. 등 돌리고 떠나버리면 평생 후회만 남습니다. 지금의 최 여사를 보면 누가 그녀를 철의 여인이라 하겠습니까? 세월은 공평해서 젊음과 권력을 가져가고 깨달음을 줍니다. 인생 끝자락에 가면 승패나 옳고 그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눈 감을 때 웃게 하는 건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뿐입니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탁 늦기 전에 하는 용서 같은 것들요. 민규는 20년 만에 사랑을 찾았습니다. 지우는 정의와 행복을 찾았습니다. 도윤은 건강한 심장과 미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 여사는 진짜 자신, 진짜 어머니와 할머니의 모습을 찾았습니다. 행복은 조금 늦게 오더라도 기다리고 싸울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소소한 이야기 속에서 위로와 사랑할 용기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미안하다 말하고 잃기 전에 아껴주세요. 이 씨 가족의 긴 여정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깊은 밤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여러분. 동화책은 보통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현실은 책장을 덮은 후에도 계속 흘러갑니다. 3년 후의 평화로운 모습, 그게 끝인 줄 아셨죠? 하지만 인생이란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가끔은 기분 좋은 물결이 일기도 하는 법입니다. 이 씨 가족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잊지 못할 하루,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도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독주회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예술의전당 대기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제 23살이 된 도윤은 연미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 깊어진 눈매는 민규의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니 지우가 다가와
아들의 나비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따라 우아한 진주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한 송이 백합 같았습니다. 네, 엄마. 객석에 기자들이 많이 왔대요. 도윤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제 연주보다 제 출생의 비밀이나 엄마의 과거에 대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호기심은 잔인하게도 끈질깁니다. K그룹 후계자가 경영을 포기하고 피아니스트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는 소재였습니다. 대기실 문이 열리고 민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밖에 기자들이 질를 치고 있어. 무례한 질문을 던지는 녀석들은 내가 다 처리했으니 걱정 마라. 민규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의 눈빛에서도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아버지의 노파심이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지팡이 짚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톡톡톡, 규칙적이고 위험 있는 그 소리. 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그러나 예전보다는 훨씬 느린 걸음으로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오던 비서에게 손짓했습니다. 비서가 대기실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복도에 있던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민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최 여사는 아들을 무시하고 문 밖의 기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다. 자네들 내 손자의 연주를 들으러 온 건가? 아니면 가십거리를 찾으러 온 건가? 최 여사의 서슬퍼런 질문에 웅성거리던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내 손자 한도윤은 그녀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심장이 멈출 뻔한 고통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낸 건 그녀가 지우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내 며느리 한지우다. 지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규도 도윤도 숨을 멈췄습니다. 최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며느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내 며느리의 과거가 궁금한가? 그녀의 과거는 가난했을지 몰라도 그녀의 영혼은 여기 있는 누구보다 고귀해. 그러니 오늘 기사는 똑바로 쓰게들. 그룹의 손자가 아니라 피아니스트 한도윤과 그의 위대한 어머니에 대해서 말이야. 최 여사는 말을 마치고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쭈글쭈글한 손이 지우의 손을 꽉 감쌌습니다. 들어가자. 내 손자 연주 들어야지. 지우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밤 도윤의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그가 건반을 누를 때마다 지난날의 아픔 슬픔 그리고 기적 같은 사랑이 선율이 되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그가 선택한 것은 슈만의 헌정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곡을 저에게 두 번째 심장을 주신 아버지와 제 심장이 뛰는 이유인 어머니, 그리고 저를 세상 밖으로 꺼내주신 할머니께 바칩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규는 지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최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세 사람의 모습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하나의 완벽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도윤은 긴장이 풀려 잠이 들었고 최 여사도 지우의 어깨에 기대어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들었습니다.
민규가 백미러로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행복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0년을 돌고 돌아 도착한 이 행복이 이제는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정말로 여기서 마칩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서로의 흉터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흉터 위에 새 살이 돋을 때까지 호호 불어주는 존재가 아닐까요? 최 여사의 마지막 용기처럼, 지우의 오랜 인내처럼, 그리고 민규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처럼 말입니다. 오늘 밤은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 온기가 세상 어떤 방패보다 튼튼할 테니까요. 그럼 진짜 안녕히 계세요.